자, 여기서 그래요. 이미 지난 실적과 지난 그 주가 가지고 적정 주가냐 아니냐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2023년도잖아요. 아직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많은 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2023년도 앞으로 실적, 적정 주가가 얼마가 될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미래에 대한 적정 주가 산출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샀으니까 올해 안에 적정 주가 얼마가 올라가는 게 맞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분기 실적. 지금 좀 약간의 좀 적합하지 않은 게 지금 아직 4분기까지 실적, 결산 실적, 작년도 결산 실적까지만 나왔고 아직 분기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2023년도 1분기가. 근데 앞으로 다가올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여러분들 요거 써먹으시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본입니다. 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간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것. 즉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전체의 적정 주가. 이걸 알면 좋잖아요. 1분기 가지고. 1분기 하나만 가지고 적정 주가 산출하기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어요. 데이터가 좀 적으니까. 2분기까지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럼 상반기잖아요. 3분기까지 있었으면 더 좋겠죠. 4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3분기까지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은 2023년도 실적에 따른 추정치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에 따른 적정 주가 산출도 가능하겠죠. 제가 과거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분기 실적으로 산출하는 게 이게 좀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쉬운 거 하겠습니다. 증권사 추정 실적으로 나만의 적정 주가를 산출하자. 업계에서 던지는 목표가, 옛다 목표가 이거다. 이거 믿지 마시고 나만의 목표가를 한번 정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분기 실적으로 올해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올해라는 관점은 과거로 좀 갈게요. 2021년도. 최근에 뭐 코로나다, 뭐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원재료 가격, 물류 가격, 뭐 별의별 가격들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실적들이 다 엉망이에요. 이렇게 막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례를 들기에는 예외적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인 지금 장이 아니에요. 사실상 기업의 실적도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례를 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평상시, 평년도에 그래서 과거 2021년도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실제 제가 이것은 제가 회원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하고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사조 대림은 음식료 기업이죠. 음식료 기업은 소비재 쪽이고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그 참치 관련돼 가지고 그런 기업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사실상 전체 매출의 7, 80%가 뭐 소세지, 햄, 오뎅 그래가지고 일반 종합식품 회사입니다. 연간 실적을 좀 볼게요. 2019년도, 2020년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거는 그 그룹 내 사조해표라는 그 식용유 만드는 회사 있죠. 그거를 이제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매출액은 올라가는데 뭐 수익성은 아무래도 뭐 이랬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약간 이랬는데 주목할 게 2021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이 매출액도 괜찮아요. 3분기까지 이 정도면 괜찮죠. 4분기 더해지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6%가 올라갔어요. 이런 건 못 참죠. 왜 못 참는다? 국무배에서 못 참죠. 아니 영업이익률이 2배가 올라갔잖아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판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평가 상승. 그러니까 이때 코로나 때 각종 이제 비용들이 증가하니까 기업들이 마진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음식료 기업은 판매 가격을 갑자기 확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는 결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들을 그게 나오고 나서 자 봐라 우리 이렇게 불쌍하다 손해 봤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가를 상승하는 지금 성향이 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분기 실적입니다. 전년도 1, 2, 3, 4분기 실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사조대리면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을 때였어요. 3분기 실적을 딱 보니까 자, 여기서 실적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항상 실적은요. 자, 2021년도 1분기다. 그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20년도 1분기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왜냐? 기업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요. 성수기를 비수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비수기를 성수기로 비교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판매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많이 판매했으면 그때 실적이 제일 좋죠. 그걸 겨울 실적하고 비교하면은 의미가 없죠. 전년도 여름하고 비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1분기 때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7%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179%가 증가했습니다. 2분기 때 보시면은 매출액은 6%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47%나 증가했고요. 3분기 때는 55%가 증가했어요.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다르죠. 수익성이 더블이 났잖아요. 그렇죠. 2%인데 영업이익률이 6%까지 8%까지 오르고 이게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았을까? 이제 이 조사 앞단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전체 이제 실적을 쭉 갖고 왔습니다.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부문별 매출액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실적이 좋아졌는지를 일단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매출 분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아주 다다음 시간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일단은 보니까 제가 뉴스를 검색해서 보니까 이렇게 식용유 가격이 그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두박 가격 이것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같은 원료니까 이게 저 대두박 가지고 식용유 만드니까. 그리고 명태, 대구 이쪽도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이 세 가지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것들이 공교롭게도 매출액이 모두 전년 대비 21%, 20%, 5%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판가를 하필이면 올렸던 분야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니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은 4% 정도 성장. 음식료 기업은 매출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한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뭐 수출도보다는 뭐 내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4% 정도 되면은 견조한 매출 성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업이익은 판매 가격이 증가하면서 무려 102%가 증가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음식료 기업들 한번 판가 올리면 잘 안 내리잖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료 가격 올리면은 그 원재료가 올라가지고 올리면은 나중에 원재료 떨어지더라도 안 내리잖아요, 판가를. 그것처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1분기잖아요. 3분기잖아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근데 굳이 4분기 실적을 꼭 봐야 될까요?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음식료 기업에서 실적이 좋아진 원인은 판매 가격 상승입니다. 판매 가격 상승을 갑자기 4분기 때 확 내릴까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러면 굳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막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굳이 4분기 실적 안 보더라도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진 원인이 원인 분석 결과 이것은 일회성 이슈가 아니다라는 판단. 그렇죠?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물건은 꾸준하게 잘 팔릴 것이고 거기에다가 한번 올린 판가는 내리지 않는데 판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4분기 실적도 좋아지겠죠. 그럼 굳이 4분기 실적을 볼 필요 없이 남들보다 빨리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적정 주가나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자, EPS 갖고 왔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이 좀 나왔는데 이게 지난해 실적을 갖고 왔어요. 갖고 온 이유를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결국은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과거를 봤는데 자,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의 합산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3분기까지의 조사했던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무려 77%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네요. 4분기 실적이 낮죠. 그러면 올해 4분기 실적도 이 정도까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꼭 4분기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재고 자산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각종 뭐 떼인 돈들, 매출자금 손상차손 이런 것들을 4분기 때 그냥 집어넣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은데 지나치게 안 좋았어요. 그 전에. 그래서 올해 4분기가 되면은 좀 부담이 좀 덜하겠죠. 제가 볼 때도 4분기 때 아무리 나쁘게 나와도 작년 그 전년도 4분기보다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략 이런 식으로 했더니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결과로는 팩트로는 77%의 EPS 성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부터 그러면은 2021년도 아직 실적이 안 나왔어요. 4분기 때 별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는 가정, 굉장히 저는 목표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낮게 잡았는데도 한 요 정도는 나올 것 같아. 3분기까지는 아까 페이지 보시면 77%였죠. 근데 4분기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4분기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짜게 잡아가지고 한 74% 결산입니다. 결국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딱딱 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메시지는 한 이 정도, 한 6, 70% 정도의 EPS 성장은 예상이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우리가 이걸 숫자를 1까지 다니까 딱딱 맞힐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누구도 못 맞춥니다. 이 증권사라든지 어디서는 그건 신의 영역이죠. 어떻게 그걸 맞춰요? 그렇죠. 더구나 순이익인데 영업이익이면 또 모를까. 순이익이면 여러 변수도 있잖아요.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 정리한 건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74%, 70% 이상의 성장률에 대한 배경은 일단 3분기까지 77%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굳이 보나 뻔하다. 꾸준한 수요의 음식료 기업이기 때문에 4분기 때 갑자기 매출액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판가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건 일회성 실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동안 판가 올렸던 게 갑자기 4분기 때 내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4분기의 계절적 특성, 좀 낮게 잡았다는 얘기죠.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있잖아요. 1, 2, 3분기 실적이 엄청 좋잖아요. 꼭 4분기 때 이렇게 보너스가 나와요. 보너스 줘야죠. 직원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보너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실적이 좀 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적용했을 때 한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첫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적정 PR을 잡아야 돼요. 그럼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 주가가 28,400원이었습니다. 사조 대림입니다. 그리고 추정 EPS는 6,421원이 됐고요. PR 구하는 거는 산수예요. 1 나누기 2. 현재가 나누기 추정 EPS 나눠버리면 PR이 4.4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싸죠. 음식료 기업인데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균 PR이 12 정도, 11, 12 정도 되는데 4.4배면은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를 과거의 PR과 볼게요. 과거에는 PR이 약간 좀 들쑥날쑥해 가지고 좀 이게 좀 착시 현상이 있어서 좀 제외를 시키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4.4배가 여기에요. 조사 결과 상장 이래 가장 낮은 PR, 즉 역사적 저평가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싸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들 들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얼씨구나 더 사야죠. 왜냐? 주가가 떨어지면 이 PR은 더 떨어지잖아요. 역대급 저평가인데 거기에다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중 확대를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야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는 모두 팩트입니다. 그런데 PR을 구하는 거. 목표 PR이죠. 적정 PR을 얼마로 주는 게 맞을까? 그때 당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음식료 평균 PR이 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워낙 저평가다 보니까 주가가 물리적으로 PR 10위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조금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목표 PR을 적정 PR을 8배로 아주 낮게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역사적 저평가니까
상승률이 81%가 되는데 요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산수예요. 워렌 버핏이 그랬어요. 주식 투자하는데 머리 좋은 거 아무런 필요 없다. 그냥 산수만 하면 된다. 산수만. 머리 좋은 거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 기업의 지금 적정 PR은 저는 8배를 잡았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저는 낮게 잡습니다. 조금 낮게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팔기 전에 먼저 팔려고 낮게 잡고요. 그리고 2021년도 PER, 추정 PER은 6,42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적정 PER은 둘 다 곱해버리면 돼요. 쉬워요. 산수.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표가가 51,668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전 페이지로 갈게요. PER 4.4가 800까지 가려면은 이게 적정 주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조사 결과 그때 당시 주가가 28,400원이에요. 28,400원이 51,000원이 되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기대 수익률이 81%가 됩니다. 투자할 만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저평가가 됐냐? 소외를 당해서 그래요.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 굉장히 큰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400억 정도 됐나? 이 정도였는데 실적이 좋아져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외되고 심지어는 무시까지 당했어요.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성장 스토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한 뭔가 성장에 대한 미래 가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도 그냥 방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헐값에 거래가 됐던 겁니다. 종목 발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28,400원에 종목을 제 포트폴리오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적정 주가까지 도달하는데 이때 갑자기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단기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기 급등 좋아하시는데 저는 되게 싫어해요. 저는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적정 주가까지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딱 들여버리면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원래는 5만 원 이상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46,600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률 한 55% 정도. 원래는 그 전 수익률이죠. 81%를 목표로 했는데 단기 급등하는 바람에 여기서 다 차익 실현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죠. 아무튼 55%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신흥 AC 듣고 올게요. 이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삼성 SDI의 그 핵심 부품 공급업체죠. 좀 특이합니다. 일단은 삼성 SDI의 그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삼성 내에서 점유율이 이제 70%입니다. 어떤 부품이냐면은 이제 이게 2차 전지 배터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 뚜껑 캡 어셈블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배터리는 그 화재 위험성이 높잖아요.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게 터져요.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 여기서 가스가 배출되게끔 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폭파 위험 방지 기능이 있고요. 또 원통형 배터리도 있죠. 이 뚜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CIDI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압력이 높아지면은 저거는 가스 배출인데 이거는 전원을 차단해요. 그래서 이제 폭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알루미늄 알루미늄 뚜껑이죠. 근데 부가가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러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고 삼성 SDI 내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제가 처음에 이제 발견했을 때 실적을 보고 발견을 했어요. 이게 분기 실적입니다. 2018년도 1, 2, 3, 4, 5가 있고 2019년도에 2차 전지를 처음으로 이제 발굴하기 시작하고 조사를 했는데 2019년도 1, 2분기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매출액이 1분기 때 29%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3%가 증가했습니다. 2분기 때 성장률이 좀 다소 낮죠. 1분기에 비해서. 근데 그 원인은 그 전년도 2분기 때 알루미늄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길어지면서 일회성 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영업이익률 9%, 10% 오른 것은 아주 좋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약간 감소는 했지만은 저거는 이제 예외적인 실적이고
이건 정상적인 실적이고, 그러면 지금 견조한 실적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실적을 그래서 이제 집계를 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이 실적은 모두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1, 2, 3, 4교시 시험을 보면은 3교시까지 잘 봤다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 4교시 다 나와야지 이 평균 점수가 나오고 전교 석차가 나오고 이거잖아요. 결국 이제 2분기까지의 실적을 이제 합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매출액은 14% 오르고 영업이익은 65%가 올라갔어요. 이건 대단히 높은 성장이잖아요. 이걸 지나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런 거 안 놓칩니다. 나중에 이제 PR 봐가지고 비싸면은 버리지만, 실적 성장이 이렇게 했는데 PR까지도 저평가야? 아, 이건 무조건 집어넣어야죠, 포트에다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EPS 순이익 검사를 했는데 2분기까지 조사했잖아요. 2분기까지 합산과 2019년도 2분기까지 합산을 더한 뒤에 계산을 해야 돼요. 실적 분석 방법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46%의 순이익 성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참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눈치채셨습니까? 보통 2분기까지 만약에 이 종목을 샀잖아요. 사자마자 가장 걱정인 게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까가 걱정이에요. 무조건 실적은 전년 대비 성장하는 게 참 좋은데, 근데 3분기 때 실적이 별로 성장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난해 3분기가 안 좋았잖아요. 이게 바로 기저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표면적으로 실적이 좋아져야지 주가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세를 좀 보이는데,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지표상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주가에 영향을 또 줘요.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실적 굳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은 항상 지금 당장의 올해 실적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과거 실적을 가지고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반기 1, 2분기 실적 이렇게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장률 측면에선. 자, 실적이 좋아진 원인을 이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료의 조사의 목적이 2019년도 실적을 지금 알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아직 근데 2분기밖에 안 나왔어요. 2019년도 2분기밖에 안 나왔는데 3, 4분기 실적을 추정을 하고 그 추정된 실적에 따른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얼마의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있는지 이것을 매겨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진 원인, 그럼 3, 4분기 실적이 과연 좋아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한다? 1, 2분기 실적이 좋아진 원인을 밝혀내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앞으로의 실적도 좋게 나올 수 있는 뭔가의 실마리가 있다면 그 괜찮겠죠. 그래서 사실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는 숫자만 가지고 덧셈 뺄셈 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안 되고요. 실적이 좋아진 원인을 가지고 앞으로의 추정 실적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숫자까지는 모르더라도 작년 대비 최소한 오를 것이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실적이 좋아진 원인을 보니까 확실한 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헝가리 공장이거든요. 삼성 SDI가 2차 전지 자동차용 배터리를 헝가리에다가 공장을 졌는데 신흥 SEC가 거의 따라가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다가 같이 공장을 만든 거예요. 삼성 SDI에다가 공급을 하려고. 놀라운 게 지금 보였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헝가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생산 능력이 무려 4배가 증가했어요. 4배. 4배가 증가하는데 더 놀라운 거, 생산 가동률이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래요. 생산 가동률이라는 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기로 공장 사이즈와 설비를 들여놨는데 지금 아직까지 45개밖에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45%니까. 근데 이 기업이 왜 100개짜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을까요? 보통 기업은 100개짜리 뭐냐면 이제 미래에 고객사의 주문량이 증가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좀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문량이 삼성 SDI에서 주문량이 점점 증가해서
지금은 그때 당시 45%지만 이게 60%, 65%, 70%, 80%까지 올라갈 겁니다.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을 때 생산 가동률 80%에서 90%를 염두에 두고 줍니다. 잉여 캐파 한 10% 이상을 남겨놔요. 그래야지 기존 고객사가 갑자기 물량 주문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잉여 캐파를 남겨놓는데 이 45%라는 것은 앞으로 삼성 SDI가 주문량은 이거 대비 2배 정도는 할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장은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하루에 만들었다고 치면 45개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면은 실적 부담이 나와요. 지금 이 기업은 어떠한 실적 부담을 갖고 있냐면은 감가상각, 어이고, 이게 지금, 잠시만요. 네. 첫 번째, 공장을 크게 만들었으니까 감가상각비가 들어와요. 좀 어려워지죠?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배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이 두 개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고정비라고 얘기해요.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생산 가동률이 45.4%밖에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 가동률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 부담에서 이 비용 부담이 점점 완화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팍팍팍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렵죠? 이거는 제가 반복적으로 나중에 실적 분석할 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턴어라운드 분석할 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70%가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 쉽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1, 2분기 실적이 좋아진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앞으로 3,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가동률이 상승하니까. 그러면 저쪽에 감가상각비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있다면은 물건을 사주는 고객사, 전방 이제 고객사, 얘들이 지금 생산 능력을 보니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2차 전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엄청나게 성장하고 생산 능력을 이렇게 크게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배터리를 이만큼 생산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은 신흥 SEC로부터 부품을 많이 공급받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흥 SEC는 삼성 SDI의 이러한 생산 능력 앞으로 증가할 거를 감안해 가지고 공장을 크게 지어 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가동률 상승은 뭐 당연한 거죠.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죠. 중장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2019년도에 샀던 종목을 2020년도까지 들고 가고요. 2021년도까지 들고 갔어요. 2021년도. 보니까 EPS가 연평균 30%씩, 33%씩 지금까지 증가했는데 2020년도 시점에서 제가 2021년도 추정 실적을 해봤는데 이 지금 가동률이 상승하는 속도, 그리고 삼성 SDI의 생산 능력에 대한 증가, 과거의 EPS 성장률 모두 고려하니까 대략 2021년도도 전년 대비 33%의 EPS 성장이 예상이 됐어요. 이게 안 돼도 돼요. 한 20% 정도 성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방향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오지도 않았던 실적을 추정했던 것은 삼성 SDI의 주문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생산 능력을 확대했기 때문에, 생산 능력 확대는 삼성 SDI에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만들고 이만큼 주문할 테니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회복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연간 성장률 고려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PR 2021년도 이 실적에 따른 PR을 산출을 했어요. 산수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추정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산출하고 목표가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가는 그때 당시 3,650원, 36,500원 정도 됐고요. 추정 EPS는 33,500원이죠.
그러면 1 더하기 2 나눠요. 현재가 나누기 EPS, 추정 EPS 이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2021년도 목표가니까. 그랬더니 PR이 얼마가 나온다? 10.4가 나왔습니다. 자, 10.4를 가지고 뭐 적정 PR을 얼마를 줄까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보니까 과거에 PR 흐름이었어요. 5년 동안의 PR 흐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2021년도 추정된 PR을 적용했더니 10.4가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PR 박스권에서보다도 지금 낮죠. 2020년도에 PR 7.3까지 떨어진 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주가가 갑자기 퉁 하고 떨어졌잖아요.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그럼 이거를 제외해서 보통 그래요. 2020년도 가장 낮은 PR은 안 봐도 돼요. 그러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지금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지금 PR이잖아요. 이건 돈덩어리죠, 완전히. 이건 땅에 지금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주워야죠. 그럼 적정 PR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마다 좀 다르죠. 저는 이 기업이 이때 당시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의 PER 같은 경우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때 당시는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었고 이젠 시작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른 기업 평가, 재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적정 PER 같은 경우를 좀 보수적으로 한 요 정도? 한 14, 13 이렇게 잡았을 텐데 약간 높게 잡았어요. PER 20. 그런데 이것도 낮게 잡은 겁니다. 왜냐? 지금 성장률이 연평균 33%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적정 PER을 최소한 30 이상 혹은 25 이상 줘야지 맞는데 이것도 낮게 잡았어요. 낮게. 충분히 이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됐다?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죠. 자, 적정 PR을 제가 아까 20으로 잡았다고 그랬죠. 그 이상 잡아도 되는데 사실 25로 잡아도 되는데 2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다가올 EPS는 제가 계산할 때 연평균 33%의 성장률을 감안해서 35,000원 정도가 될 걸로 추정이 됐고 그럼 이거 곱하면 되죠.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그렇죠. 1번과 2번 곱하면 7만 원이 목표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주가가 36,500원이었거든요. 7만 원이 도달이 되면은 주가는 92%가 되죠. 근데 제가 7만 원에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7만 원에 팔기에는 성장률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아까 이 성장률. 이 성장률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목표 PR을 20으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너무 헐값으로 이 기업 가치를 매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았어요. 7만 원이 아니라 9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에 매수를 해서 한 1년, 2년 채 안 돼가지고 152%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샀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팔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저 회원분들한테 여기서 비중 확대를 얘기했습니다. 더 사라. 왜? 아니 주가만 떨어졌잖아요. 신흥 SEC 헝가리 공장이 사라졌습니까? 삼성 SDI가 앞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데 그 목표가 사라졌습니까? 공장이 사라졌나요? 기술력이 사라졌나요? 거래처가 사라졌나요? 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이 단지 주가만 떨어졌습니다. 바겐세일이죠. 그리고 이럴 때도 안 팔았어요. 왜? 이 가격이 어떻게 팔아요? 이미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는데 주가 떨어지죠. 안 팔아요.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예요. 보통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그러잖아요. 주가의 모든 일에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아니에요. 과정이 진짜 지저분합니다. 사람들만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종목 사가지고 깊은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들어라.
그럼 나중에 오랜 기간 뒤에 깨어나면은 주가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 흔들리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적정 주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제 투자 계명은 그래요. 좋은 종목 사가지고 적정 주가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 끝. 더 이상의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의 뭐 투자 계명 이런 건 없죠. 덕산테크피아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자꾸 사례를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에 따른 학습 능력. 그러니까 보통 다른 회계학 책이나 실적 분석 강의, 적정 주가 구하는 법 이런 것들은 책에도 없는데, 만약에 제가 책을 쓰려고 하면은 한 요 정도짜리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장이 안 될 거예요, 적정 주가는. 그럼 이해가 안 되고, 중요한 건 학습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그걸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례를 들어서, 그리고 또 예외적인 사례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4시, 오후 4시에 이제 이 관련돼 가지고 못다한 얘기를 또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분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고요. 다른 얘기 할게요. 별첨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런 종목들은 나중에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적 좋고 싼 종목들이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다 소형주에 있습니다. 이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형주 그러면은 안 좋은 사례가 있죠. 과거에 뭐 상장 폐지가 됐던 뭐 맨날 전환사채, 유상증자, 뭐 BW 뭐 아무튼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해가지고 주가 하락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소형주에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형주를 싫어해요. 심지어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 친구 동료가 내가 다시는 코스닥에 투자나 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지금 이 말씀 좀 드리는데, 소형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빈 화면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개인 투자자는요, 왜 자기들이 뭔가 이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왜 자꾸 피해자인 척 하는지를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지금 엄청난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죠. 제가 개인 투자자들 보면 허리춤, 등허리에 보면요, 시퍼런 칼날을 들고 있습니다. 제 허리춤에 엄청난 무기 칼날이 들고, 안 보이시죠? 저는 있어요. 못 이겨요. 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무기가 뭐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게요. 수익률 읽어볼게요. 워렌 버핏 평균 수익률이 지금까지 20%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투자 펀드 매니저의 전설적 전무후무인 피터 린치도 연평균 약 25%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 펀드 1위 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위는 뭐 돌아가면서 일을 하겠지만 제일 잘했을 때가 15%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아주 잘하면 9%. 그냥 잘해봤자 20%대 이 정도 수익률이에요. 진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근데 좀 죄송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 개인적인 그 수익률은 제 홈페이지에 다 그냥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부터 제가 이 투자법을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평균 수익률이 40%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이고, 잘났어요, 잘났어. 어디서 거짓말을 쳐, 사기치고 있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장담할게요. 워렌 버핏이 됐든 피터 린치가 됐든 절대로 제 수익률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요, 꿈도 못 꿔요, 제 수익률은. 왜냐? 근데 이 수익률에 대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무기는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이 무기가 뭔지 알아요? 바로 소액입니다. 소액. 워렌 버핏이 20, 30대 청년 시절 때, 그때는 투자 규모가 작았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이 50%가 넘었어요. 말도 안 되게 싼 종목들, 소외된 종목, 헐값인 종목들을 막 사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이 들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수백조잖아요. 수백조. 수백조 가지고 어떻게 이런 특정 기업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소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액.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그럼 워렌 버핏이 그렇고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 10몇 년 동안 걔네들이 마젤란 펀드의 펀드 금액 액수가 그리스 전체 GDP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수익률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돈이 많으면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수익률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일반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수천억 원에서 수십조를 들고 투자하는데 최고의 종목을 못 사요. 최고라는 얘기가 뭘까요? 실적 좋고 싼 종목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싼 종목은 뭐예요? 소외당했다는 뜻이거든요. 소외당한 종목들이 거래량이 제대로 붙을까요? 마음껏 살 수도 없고요. 나중에 팔 때도 못 팝니다. 이게. 그래서 소액이라는 강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방송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3대 슈퍼 리치들은 모두 소형주에 투자했을까요? 3대 슈퍼 리치들은요, 대형주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소형주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대형주가 됐을지언정 모두 소형주에 투자했습니다. 소형주가 담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시간이 아쉽네요.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이와 관련된 얘기와 아까 이제 적정 주가 산출하는 법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꼭 수요일 날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